은퇴하면 뭘 할까? 돈도 없는데 그냥 놀 수 있나? 이런 생각 솔직히 다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수십 년을 일만 하고 달려왔는데 막상 은퇴하면 노는 법을 몰라서 더 불안해지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게다가 돈 문제는 또 얼마나 큰 벽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하면서도 편안하게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 싶지만 실제로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도 배울 게 정말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은퇴할 테니 이분들처럼 조금은 가볍고 뻔뻔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노는 법을 배워보자는 거죠. 첫 번째 사례는 부산에서 만난 63세의 강 씨 이야기입니다. 강 씨는 지난해 회사를 명예퇴직으로 그만뒀어요. 오랫동안 대기업 하청 공장에서 일했고 몸도 많이 상했습니다. 퇴직금을 조금 받긴 했지만 은퇴 후엔 알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이제 좀 놀아. 돈은 줄여서 쓰면 돼. 처음엔 무서웠다고 해요. 매달 들어오던 돈이 딱 끊기니까요. 하지만 부부가 딱 앉아 가계부를 보면서 쓸데없는 거부터 잘랐습니다. 외식 줄이고 자동차 처분하고 통신비 싸게 바꾸고 심지어 집도 전세로 옮겨서 보증금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돌렸어요. 지금은 월 100만 원 조금 넘게 쓰는데도 딱히 부족하단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건 강 씨가 한 말입니다. 일할 땐 내가 번 돈도 다 남을 위해 쓴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없는 돈이지만 다 내 것 같아. 그는 매일 산책하고 동네 친구들과 장기 두고 텃밭 조금 가꾸면서 삽니다. 가끔 새벽 시장에서 노가다 알바도 나가지만 하고 싶을 때만 한다는 거예요. 돈 없으면 덜 쓰면 되지. 이 철학이 너무 담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64세 박 여사 이야기입니다. 은퇴 전엔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급식 조리원으로 일했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긴 했지만 연금은 월 50만 원 남짓?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서 혼자예요. 다들 그 돈으로 어떻게 사냐고 했는데 박 여사는 놀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웃더군요. 박 여사의 비결은 무료 자원 활용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이 정말 알찹니다. 매일 아침엔 복지관에서 무료 스트레칭 수업 듣고 점심도 거기서 3,000원에 해결합니다. 책도 빌려보고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병 나요. 나가야 놀지? 그렇게 지내면서 박 여사는 예상치 못한 소득도 얻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주 10시간 정도 복지관 청소 알바를 해요. 월 30만 원 남짓이지만 이게 나한텐 용돈이야. 라고 말합니다. 정작 지출은 줄어드니 연금과 이 소득으로도 충분하대요. 이분이 던진 한마디가 잊히질 않습니다. 일할 땐 내 시간이 없었어.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내 시간이 다 나 거야. 이게 진짜 부자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전북 정읍에서 만난 65세 조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하다 실패하고 귀농했습니다. 사실 귀농이라고 해도 거창한 게 아니라 마을에서 빌린 땅에 상추랑 고추 심어서 먹고 조금 팔아 생활비를 보태는 수준입니다. 현금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둘 합쳐 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지출이 거의 없어요. 전기도 적게 쓰고 나무로 난방하고 식재료는 거의 자급자족. 마트 갈 일이 없어. 이 부부가 강조하는 건 관계 자산입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김장 나누고 가을이면 고구마 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돈이 없어도 못 먹고 못 입을 일은 없어요. 이분들에게 은퇴 후의 삶은 노는 것 그 자체입니다. 하루 종일 밭일하고 동네 사람 만나 수다 떨고 마을회관에서 TV 보고 일 끝나면 막걸리 한 잔.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선 불편해 보이지만 조 씨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 놀기만 한다는 게 결코 무의미하게 시간을 때운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들 돈 없이 살지만 철저히 계산하고 줄일 거 줄이고 활용할 거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환은 마음이더라고요. 일할 때는 돈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주인입니다. 소비로 스트레스를 푸는 대신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이런 걸 소비자 마인드셋에서 생산자 마인드셋으로 전환이라고 합니다. 소비할 돈이 없으면 생산하면 돼요. 직접 요리하고 직접 키우고 직접 시간을 설계하고. 전문가들도 이야기합니다. 한국 노인의 상대 빈곤율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비교가 문제라고요. 쓰는 방식을 바꾸면 훨씬 적은 돈으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우리 사회는 은퇴를 끝으로 보지만 오늘 만난 분들은 내 시간의 시작으로 보더라고요. 노는 게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값진 소비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가 코앞이라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은퇴하고도 놀면 뭐하냐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못 놀 줄 아는 거 아닐까?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할 게 분명히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술, 그리고 줄이고 나누며 살아가는 용기. 결국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크기 아닐까요? 63세에 은퇴하고 놀기만? 어떻게 돈 없이도 이런 삶이 가능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이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돈이 적어도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그리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관점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도 너무 딱딱하지 않도록 편하게 말하듯 풀어볼게요. 자, 앞서 이야기에서 느끼셨겠지만 63세에 은퇴하고 돈 없이도 잘 논다는 건 마법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과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은퇴 재무 설계나 시니어 라이프 코칭에서 많이 강조하는 3가지 핵심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각 전략마다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과 주의사항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를 두려워하는 건 돈이 끊기면 살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돈이 모자란 게 아니라 돈 쓰는 법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니 지출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쓰던 걸 15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냐가 관건이죠.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드리면 고정비부터 손보세요. 가장 큰 건 주거비예요. 자녀가 독립했다면 굳이 큰 집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 전세에서 지방 월세나 전세로 옮기면 1억 2억을 생활 자금으로 돌릴 수 있어요. 통신비나 보험료도 대폭 줄일 여지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3인 가족 기준으로 통신비가 3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은데 알뜰폰으로 바꾸면 절반 이하로 줄어요. 보험도 필요한 보장성만 남기고 과도한 저축성은 해지하거나 감액 조정하세요. 교통비도 생각보다 큽니다. 차를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매달 30만 50만 원이 절약되기도 해요. 주의사항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특히 의료비나 건강관리 비용은 오히려 늘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는 실손보험과 적립금으로 준비하세요. 두 번째 전략은 시간 자산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전에는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삶을 살죠. 은퇴 후에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직접 써서 돈을 아끼고 삶의 만족을 높여야 해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요리하기. 외식비는 은퇴 후 지출의 함정이에요. 은퇴 후에도 밥하기 귀찮다며 매주 외식하면 한 달에 40만 50만 원 훌쩍 나갑니다. 집밥 습관이야말로 은퇴 가게의 생명줄입니다. 텃밭이나 주말 농장. 귀농이 아니어도 도시에서도 작은 텃밭을 분양받아 채소를 길러 먹으면 식비가 크게 절약됩니다. 무엇보다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아요. 대체 소득 만들기. 꼭 알바나 노동이 아니어도 노인 일자리, 재능 기부형 활동으로 소액이라도 수입을 만들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여유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노인 일자리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고 지방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공자원 활용, 도서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등 무료 혹은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강좌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이런 곳을 자주 다니면 자연스레 활동량도 늘고 외로움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시간을 쓰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은퇴 후 우울감이나 허무함이 큰 이유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매주 일정표를 스스로 만들어서 오전에는 운동, 오후에는 독서나 봉사활동 등으로 채워보세요. 세 번째 전략은 관계 자산과 나눔 경제입니다.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건 사실 돈이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반대로 관계가 살아있으면 지출이 줄어듭니다. 이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보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매 끼니를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해결하는데 한 달 식비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반면 마을회관에서 다 같이 밥을 지어 먹거나 친한 이웃과 반찬을 나눠 먹으면 20만 원 이하로도 가능해요. 실제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경북의 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60대 부부는 국민연금 월 90만 원이 전부인데 한 달 생활비가 7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유는 관계 자산 덕분이에요. 김장도 이웃끼리 나누고 추석 선물도 사지 않고 직접 농사 지은 걸 교환합니다. 그렇다고 꼭 시골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 살아도 이런 나눔 경제를 만들 수 있어요. 아파트 분여회나 경로당 모임에서 식재료를 공동 구매해 나누기,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온라인 카페나 동네 밴드에서 중고 물품을 나누거나 싸게 구하기. 주의사항은 관계가 억지로는 안 만들어진다는 점이에요. 평소에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작은 부탁도 해보고 감사도 자주 표현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에서 재무 설계는 중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진짜 지탱하는 건 마음가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소득 설계는 결국 지출을 얼마나 탄력적으로 관리하느냐의 문제다. 돈이 줄면 행복도 줄 거라는 고정관념이 가장 큰 적이다. 오히려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돈보다 귀한 자산이다. 은퇴 후 놀기만 해도 되는 삶? 가능해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꿀 용기,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계획, 사람과 나누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적은 돈으로도 정말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진짜 은퇴 준비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신가요? 내가 어떻게 줄이지? 그 나이에 뭘 하고 놀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팁들을 조금씩만 적용해 보세요. 돈이 없으면 못 노는 게 아니라 돈 없이도 노는 법을 배우는 게 은퇴의 핵심 기술입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단절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멋진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정말 여행만 다니면 행복할까? 퇴직하면 여행이나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많은 직장인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여행을 꿈꾸며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문제는 현실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마주할 가장 큰 문제는 시간입니다. 일할 때는 바빠서 몰랐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죠. 게다가 여행도 몇 번 다니다 보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혼자 여행하면 외롭고 부부가 함께 가도 의견 충돌이 생깁니다.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죠. 결국 처음에는 꿈처럼 보이던 은퇴 생활이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삭막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여행만이 은퇴 후 행복의 정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진짜로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보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교수님, 은퇴 후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58세 대학 교수, 2년 후 병원 신세가 된 이유. 서울의 한 명문대 교수였던 어 씨는 58세에 은퇴하면서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첫 해에는 유럽, 동남아,
미국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진도 찍고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활기차게 지냈죠. 하지만 1년이 지나자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은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삶의 지속적인 의미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일도, 연구실에서 동료 교수들과 토론할 일도 없었죠.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잦은 이동과 체력 저하로 아내는 여행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혼자 여행을 다녀보려 했지만 외로움이 몰려왔고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2년 만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깨달았습니다. 여행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내 삶을 채울 수 없구나. 그제야 그는 늦게나마 지역 사회 강의, 봉사활동, 취미활동을 시작하며 새로운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 여행을 목표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여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 강의, 봉사, 취미, 커뮤니티 활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난 은퇴 후에도 바쁠 줄 알았어. 그런데 현실은 60세 금융권 임원의 기대와 다른 은퇴 생활. B씨는 60세까지 금융권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퇴직하면 여행하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면서 보내야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예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회적 연결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수십 통의 전화와 미팅이 있었지만 은퇴 후엔 연락 오는 사람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행을 가도 특별한 감흥이 없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1년 만에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고 재취업을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나이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도 준비가 필요하구나. 해결책 은퇴 전부터 퇴직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하루 루틴을 정하고 새로운 직업이나 취미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퇴직 후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했다. 퇴직 후 24시간 함께한 부부, 결국 갈등이 터진 이유. C씨 부부는 남편이 62세에 정년퇴직하면서 처음엔 행복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사소한 문제로 잔소리가 늘었고 아내는 갑자기 집안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아내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번졌고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죠. 결국 남편은 가까운 복지관에서 강의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아내도 요가와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겨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해결책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도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각자 몰입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갖추는 것이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여행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다. 은퇴 후 삶을 여행으로만 채우려 하면 결국 공허함과 무료함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1. 삶의 지속적인 의미를 찾고 2. 새로운 루틴을 만들고 3.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 정리. 여행은 좋지만 그것만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순 없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취미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부도 각자의 공간과 독립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꿈꾸고 계신가요? 은퇴 후 내 삶의 균형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진짜로 멋진 노후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 여행이 아니라 삶의 균형이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는 법. 퇴직하면 여행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며 은퇴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단순히 여행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 취미, 사회적 관계, 부부 생활까지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합니다. 이전 글에서 소개한 3가지 사례처럼 여행 후 찾아오는 공허함,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고민, 부부 관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진짜 행복을 찾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한 이유.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해? 라고 묻습니다. 물론 은퇴 후까지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은퇴 후 갑자기 일이 없어지면 우울증과 자존감 하락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 다닐 때는 사회적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나는 회사 부장이다. 나는 병원의 의사다. 같은 정체성이 있었죠. 하지만 은퇴 후 이런 역할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실제 사례. 60세에 퇴직한 시신은 대기업 임원 출신이었습니다. 은퇴 후 첫 6개월은 여행을 다니며 지냈지만 점점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찾아왔고 그는 다시 일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그의 경력을 반기지 않았고 원하는 일자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후배의 추천으로 노인대학에서 강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강의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 일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반드시 돈을 버는 일이 아니어도 좋다. 강의, 봉사, 취미를 통한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다.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는 일을 해야 한다. 2.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루 종일 빈둥거리면 삶이 무너진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시간이 많아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퇴한 사람들은 반대로 시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 회사에 다닐 때는 하루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출근, 9시 6시 업무, 저녁 식사 후 휴식. 그런데 은퇴 후에는 아무도 일정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 사례. 62세에 은퇴한 D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입니다. 은퇴 후 처음에는 드디어 자유시간이 생겼다. 며 기뻐했지만 몇 개월 후 이상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삶의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는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오후에는 지역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루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정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하루를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핵심 포인트. 은퇴 후에도 하루 루틴이 필요하다. 운동, 독서, 취미, 봉사활동 등을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무조건 쉬겠다는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3. 은퇴 후 부부관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은퇴 후 24시간 함께하면 오히려 싸움이 는다. 은퇴 후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부부관계입니다. 퇴직 전에는 각자 출근하고 자기만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좋지만 점점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57세의 남편이 은퇴한 이씨 부부는 처음에는 이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서 TV만 보면서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점점 스트레스가 됐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해져 대판 싸운 후 남편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소일거리를 찾고 아내도 요가와 독서 모임을 시작하면서 겨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갈등이 생길 확률이 높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 취미 활동,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결론 은퇴 후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무조건 쉬고 여행 다니고 편하게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무료함과 공허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은퇴 후 행복하게 사는 3가지 원칙. 일을 해야 한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위해.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이 없으면 허무함이 찾아온다. 부부 관계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각자의 취미와 공간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라도 여행 후 내 삶은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를 고민하는 것이 은퇴 후 멋지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개인 택시 기사로 퇴직 후 1년 만에 폐업한 씁쓸한 현실.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은퇴하면 뭘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은 퇴직금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해야 할까? 대기업 임원까지 지낸 분이라면 남들보다 안정된 노후를 꿈꿀 법도 한데 막상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죠. 여기서 소개할 이야기는 58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 후 개인 택시를 시작했다가 단 1년 만에 폐업까지 가게 된 씁쓸한 경험담이에요. 은퇴 준비에 대해서 계획은 많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순간 마주치는 변수가 엄청나잖아요. 자본은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막상 일을 시작해보면 예상 밖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더욱이 개인 택시라는 일은 겉보기에는 차만 몰면 수입이 들어온다 싶은데 막상 해보면 규제며 비용이며 체력이며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이 글에서는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창업이나 새로운 일자리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말씀드리려 해요. 또한 사례 3가지를 같이 들어보면서 왜 개인 택시를 했는데 실패했나? 어떤 점을 간과했나? 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퇴직 후에도 안정된 삶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념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면 비슷한 길을 걸어갈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1. 퇴직 후 개인 택시라는 선택. 우선 개인 택시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대기업 임원 출신이니 어느 정도 퇴직금이나 자본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개인 택시였을까요? 보통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운전만 꾸준히 하면 매일매일 돈이 들어오니 퇴직금 들고 음식점을 차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운전 경력이 좀 있거나 기존의 회사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차량을 오래 몰아왔다면 오히려 자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개인 택시를 하려면 감차 문제라든지 면허 인수 비용, 차량 유지비, 가맹 택시 플랫폼 수수료, 세금 등등 생각해야 할 게 훨씬 많아요. 이분도 처음에는 적당한 시세에 면허만 사면 차 굴리기만 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부 계산을 해보면 기름값과 보험료, 차량 할부금 또는 차량 구입비, 정비비를 빼고 나면 과연 많이 남는지? 은퇴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곳곳에 숨어 있죠. 2. 폐업까지 이어진 결정적 이유 사례 3가지. 자, 그럼 이분뿐 아니라 은퇴 후 개인 택시에 뛰어들었다가 쓴맛을 본 분들의 사례를 3가지 정도 살펴볼게요. 사례 1. 체력이 버텨주질 않는다. 퇴직 전에는 주로 사무직이거나 관리직이었던 경우가 많잖아요. 일이라는 게 책상 앞에서 혹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죠. 그런데 개인 택시를 하려면 최소 8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게 일상이고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손님 짐도 실어드려야 하고 새벽이나 야간 운행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게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주말도 없이 계속 운전대에 앉아 있으면 허리, 목, 무릎에서 온갖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무리가 가는 거죠. 아, 이 정도쯤이야 했다가 한두 달 지나니 병원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게다가 새벽에 출근하는 손님 태우려면 혹은 야간에 술자리 끝난 손님 태우려면 밤낮을 뒤바꾸는 스케줄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원래도 수면 패턴이 꼬이면 더 피곤해지는데 58세 이상이 되면 체력이 2030대와 다르죠. 어느 날은 운전하다 졸음이 몰려와서 가로수에 살짝 부딪힐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런 일을 계속해도 될까? 그냥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건강 문제는 자칫 생계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심각해지면 개인 택시를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사례 이 생각보다 높은 고정비용과 규제의 벽. 두 번째는 돈 문제입니다. 우리 주변에 택시하면 매출은 나오니까 괜찮다며 쉽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 자가용 운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개인 택시 면허 매입 비용도 거액이고 차량도 택시용으로 안전검사나 택시기기 설치 등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각종 세금,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것들, 심지어 앱으로 호출받으면 플랫폼에 내야 하는 수수료까지도 있어요. 요즘은 택시 호출 플랫폼이 워낙 다양해졌잖아요. 손님을 잡으려면 대부분 그 플랫폼을 써야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호출 한번 받을 때마다 수수료를 떼면 하루 종일 운전해도 생각보다 남는 게 적다는 거죠. 특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름 열심히 굴렸는데 주유비에 점심 식사, 이런저런 비용 정산해보면 한 달 순수익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는 식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운전 중 사고라도 한번 내면 보험료가 확 뛰고 면허 문제까지 꼬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마음 편하게 가족이랑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고 싶은데 그런 여유가 사라지니 내가 이 일을 왜 하나 싶어지는 거예요. 사례 3 직장에서의 네트워크와 실제 영업은 다르다. 임원 출신이라면 인맥도 많고 사업도 잘할 거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실제로 대기업 시절에는 협력사나 지인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상냥하게 대하기도 하고 나름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택시 기사가 되면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손님이에요. 이전에 쌓아놓았던 네트워크나 명함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택시를 탄 손님이 옛날 직장 동료라도 몇 마디 근황 묻고 나면 그걸로 끝이죠. 또 예전엔 지시하거나 관리하는 역할에 익숙했겠지만 개인 택시 기사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결과를 혼자 책임져야 해요. 운전 지역, 시간대, 운임 계산, 안전사고 대비, 차량 청소 등 일일이 챙겨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정년 이후에도 나를 존중해주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개인 택시를 시작했는데 현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성실히 손님을 태워서 평가받는 아주 직접적인 서비스의 세계였던 거죠. 손님에게 불친절하면 바로 컴플레인 들어오고 평점이 떨어지면 콜도 줄어드니 수익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지면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결론 내고 접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실패에서 오는 교훈. 위 세 사례를 종합해보면 개인 택시라는 업종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은퇴를 하고 나면 몸도 예전만큼 못 버티고 예상치 못한 비용 구조나 규제의 벽에 부딪힐 수 있으며 직장에서 누리던 사회적 지위가 새로운 업종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그럼 택시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고 결론 지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체력과 의지만 받쳐준다면 혹은 내가 이 업종에 대해 미리 충분히 공부를 하고 시장 조사를 했다면 개인 택시로도 나름의 수익을 내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은퇴를 앞둔 분들이 여유 있게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그냥 할만하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뛰어드는 순간 위험하다는 거예요. 4.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전 조사와 간접 경험. 퇴직 전에 미리 현장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아요. 지인 중에 택시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며칠이라도 동승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생활 패턴인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터넷 정보만 믿기보다는 실제 기사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훨씬 현실적이에요. 체력 관리와 건강 체크. 50대 후반이면 이미 여기저기에서 몸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운전이라는 직무 특성상 허리나 목에 부담이 크게 갑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이나 스트레칭 루틴을 유지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은퇴를 앞두고 체력 관리부터 해두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금 계획과 손익 분석. 면허 인수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차량 구입과 정비 비용, 보험료, 각종 세금, 앱 플랫폼 수수료까지 꼼꼼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해요. 일단 해보고 안 맞으면 폐업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폐업하면 중고로 차량을 처분한다든지 면허를 되팔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가족과의 상의 및 심리적 준비. 50대 후반, 60대 초반에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스트레스도 상당해요.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만약 수입이 예전처럼 안정적이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지 서로 얘기해야 해요. 내가 임원 출신인데라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은 손님 우선 마인드가 필수이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죠. 5. 마무리하며. 결국 은퇴 후에 개인 택시 기사로 변신했다. 1년 만에 폐업 한 건 그분이 힘들면 그만두지 뭐라는 쉬운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많았겠죠. 코로나 시기에 손님이 급격히 줄었다든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됐다든가, 택시 호출 앱 간 경쟁이 심화됐다든가. 하지만 시작 전부터 꼼꼼하게 준비하고 실제 운행 환경을 파악하고 건강과 체력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따져봤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한다고 덜컥 창업이나 사업에 뛰어드는 순간 오히려 퇴직금과 시간만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 택시가 아닌 다른 업종이어도 똑같이 적용되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음식점을 하든 어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열든 늘 생각보다 치열하고 고정비도 높고 경쟁자도 많죠. 은퇴 후의 삶이 예전만큼 편하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충분한 준비와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번 사례가 주는 가장 큰 교훈 아닐까 싶어요. 누구든 제2의 인생을 꿈꿀 수 있어요. 다만 그 길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1년 만에 뜻밖의 어려움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때로 씁쓸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그리고 때로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계산을 해야 하더라도 미리 발품을 파는 게 결국은 스스로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니까요. 부디 모두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은퇴 후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긴다든지 여행 가방을 챙겨서 세계 여러 곳을 누비는 행복한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퇴만 하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평온하고 낭만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67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또 준비가 필요한 일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 30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남편과 35년간 약사로 일했던 아내인데요. 두 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름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교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약사 역시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이고, 두 분은 정말 걱정이 없으시겠네 라고 흔히들 말했죠. 본인들 또한 월급이 계속 나오고 약국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일하면 그런대로 수입이 꽤 괜찮으니까 노후 대비는 그냥 조금씩만 하면 되겠지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세상에 이렇게나 큰 변수가 많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 받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아이들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점, 각종 보험료나 세금, 유지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점 등등이 발목을 잡았어요. 더군다나 교사였던 남편은 정년퇴임 이후 딱히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내분 또한 약국 운영을 접고 나니
체력적 정신적으로 쉽게 복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부 이야기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옆집 언니 오빠 혹은 동생이 들려주는 인생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67세 부부의 현실 겨우 모은 연금, 한순간에 줄줄 새는 이유. 이 67세 부부는 처음엔 그래도 연금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심하셨대요. 남편은 교사였으니 교직원 연금이, 아내도 약사로 오래 일하면서 국민연금이 꽤 쌓여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연금이 들어오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새어나가는 지출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납니다. 혈압, 당뇨, 관절 문제 등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 보니 조제 약값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약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 이리 약을 많이 먹냐고 스스로 한탄하면서도 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 지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이나 출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부부 자녀도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질 때도 있더랍니다. 주택 유지비 및 세금 집 한 채 가진 게 당연히 재산이긴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확 줄어드니 재산세나 각종 관리비, 수도 전기료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당연히 내던 것들이 이제는 이걸 어떻게 줄이지 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지출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적자 보전을 위해 남편이 마트에서 단기 알바를 해보기도 하고 아내는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막상 일을 해도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결국 조금 더 가벼운 일자리를 찾다가 편의점 알바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시프트 시간을 조율하면서 밤새워서 일하기도 하다 보니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나 싶어서 우울감도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정말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은퇴 후 풍경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직장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2. 사례 1. 남편은 사기업 중견 간부, 아내는 은행원 출신인데 막상 은퇴해보니 일이 없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서 또 이런 분이 계셨대요. 남편은 꽤 괜찮은 중견 기업에서 관리직으로 퇴직했고 아내 또한 유명 은행에서 30년 정도 일을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둘 다 어깨에 한번 쫙 펴고 우린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할 만한 직장 이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했던 한계. 남편은 관리직이었지만 정작 퇴직 이후에는 관리 능력만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더 신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영어도 유창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니까요. 아내 역시 은행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디지털 금융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예전 방식만 알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막연한 안도감이 부른 함정. 이 부부도 우린 그래도 회사에서 성과급도 좀 받았고 퇴직금도 나올 테니 노후에 큰 지장은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크지 않았다고 해요.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고 세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쓰이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지원 등으로 크게 지출한 뒤에는 우리가 가진 돈이 왜 이렇게 없지? 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정년이 되자마자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생계형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남편은 보안업체 야간 근무를, 아내는 식당 계산원으로 일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일하려니 마음고생이 더 심했다고 해요.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3. 사례 2 공무원 퇴직 후 작게나마 카페를 열었는데 적자만 쌓이네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 중에는 막연히 나중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려야지 라는 꿈을 꾸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어느 분은 30년간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금과 조금 모아둔 돈을 합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열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게 운영 능력 부족. 커피숍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상권, 마케팅, 메뉴 개발, 인테리어, 세무, 직원 관리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나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은 사업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니 서툴 수밖에 없죠. 결국 초창기에만 손님이 조금 와주고 이후부터는 적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게 월세, 원두 재료비, 전기세, 그리고 소소한 유지비 등 고정비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은퇴 후엔 편하겠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심리적 타격. 은퇴 후에는 편안함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사업 스트레스가 평생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분도 차라리 예전 시청에서 근무하던 때가 몸은 고되도 마음은 편했다라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결국 몇 년 동안 적자를 버텨보다가 가게를 접으셨다고 합니다. 퇴직금 상당 부분을 까먹고 건강도 잃고 은퇴 생활이 완전히 뒤흔들려버린 거죠. 지금은 PC방 야간 근무나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계신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재취업이나 노후 대비 기술을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4. 사례 3부부가 둘 다 교직원이었는데 아이 교육비와 집 대출에 허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교직에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죠. 교직원 연금이 두목이니 웬만한 중산층보다는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둘이나 있었고 두 자녀 모두 유학을 보낸 뒤부터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몰려왔다고 해요. 유학 비용 부담. 그래도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뭉칫돈을 썼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해외 생활비가 만만치 않고 예상 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공부 때문에 가게가 무너진 겁니다. 부모님은 정년퇴임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자녀들이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고 각종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 연금을 받기도 전에 이미 부채부터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집 대출 문제. 우린 교직원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커버가 되겠지 하고 시세보다 좀 높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교직원 연금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하고 보니 그 연금이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금 등 여러 곳으로 나가는 통에 집 대출 상환이 순탄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분들도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은퇴 후 생활 자체가 계속 위축되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소득도 괜찮아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섣부른 낙관과 과도한 지출이 겹치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5.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만 들어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은퇴하면 여유롭고 편안하겠지라는 환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망이 두껍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막상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현실은 단호해집니다. 준비가 안 된 은퇴는 준비가 안 된 새로운 전쟁터와 같다. 이 말이 참 공감되는데요. 오히려 은퇴 후 삶이 더 치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재취업 혹은 기술 습득에 대한 준비.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꼭 몸쓰는 일이 아니라도 온라인 사업이나 SNS 활용 또는 전문 자격증 등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산 관리와 지출 구조 점검.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언젠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실제로 매달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지, 어떤 지출 항목은 미리 줄여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용, 대출, 의료비 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의 대화, 기대치 조율.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은퇴한 뒤에도 지원해 주겠지라는 자녀의 기대와 우린 은퇴 후에도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 거야 라는 부모의 기대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개인 사정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퇴직 후 병원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6. 마무리하며 은퇴 생각보다 빨리 온다. 준비는 더 빨리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67세 부부도 한때는 우리 정도면 걱정 없지 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교사약사라는 이력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 인생 역시 여러 변수를 안고 있죠. 누구나 예측 못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만 있으면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두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비 아닐까요? 사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다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를 막연히 상상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해요. 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취미나 일을 찾아두고 재정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건강도 챙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은퇴 후의 삶이 헛되지 않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노후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고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시간을 허투루 쓸 때도 많지만 은퇴 후에는 좀 더 나다운 삶을 찾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30년 교사, 35년 약사 그렇게 은퇴했지만 지금은 편의점 알바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례들이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일할 날이 멀었는데 뭐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곧 정년이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은퇴 플랜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 새로운 배움의 장을 찾아보거나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며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은 누구나 겪게 되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서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죠. 우리 모두 남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